여러분 워크북 교재 데이 11 있는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김유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현대소설 땡볕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 땡볕 작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이 줄거리가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줄거리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오든 중간에 나오든 반드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현대소설도 그렇고 고전소설도 그렇고 이렇게 인물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물의 성격이라고 하는 걸 파악하셔야지 내용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덕순이라고 하는 인물의 성격이 어떠냐 하면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사용하는 성격이라고 하는 건 뭐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나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인물이 갖고 있는 특성은 모두 다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서술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간접적으로 이 인물이 하고 있는 대사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나타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물에 대해 성격 제시가 직접적으로 되든 간접적으로 되든 그 부분은 반드시 이해해서 적용을 시키고 작품을 읽어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줍시다. 자, 덕수는 동네 어른으로부터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면 월급도 주고 병도 고쳐준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대. 그리고 덕수는 13달이 되도록 배가 불러있는 아내가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 믿고 아내를 업고 팔자를 고칠 희망에 차 대학병원으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덕순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 여기 덕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남자구나. 자,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덕수는 지금 남자예요. 남자고, 자, 그의 아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자, 이 아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 13달이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해산 날짜가 지났는데도 해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아내가 있고, 이 덕수는 그러한 아내가 이상한 병에 걸렸어. 자기가 무슨 얘기를 들었어. 이상한 병에 걸렸으면 서울 큰 병원으로 가게 되면 월급도 받고 병도 고쳐줄 수 있지. 우리 아내가 그런 것 같아. 해서 신이 나서 팔자를 고칠 희망에 차서 대학병원으로 향했대요. 자, 이건 덕순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행동을 통해서 덕순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누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동시에 월급을 준다는 거 말이 되니?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하지만 덕수는 그러한 어른의 말을 믿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13달 동안 아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면 엄청나게 위급한 상황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덕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우리의 덕순이는 어수룩하고 순박한 인물이다. 어수룩하고 순박한 인물인 덕순이 아내를 업고 대학병원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소설에서 대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대사를 누가 한 말인가 그거부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대사는 나이 어린이란 뜻입니다. 나이 어린 간호부가 한 대사입니다. 자, 간호부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뭐 해준다? 그 인물의 성격이라고 하는 걸 알아봐 준다. 자, 간호부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물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 간호부의 대사가 인물의 성격이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인물 성격을 간접 제시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간접 제시해주는 방법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행동을 제시해주거나 이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혹은 그 인물이 어떤 대사를 하고 있는가 해서 그 인물의 대사 속에서 그 인물 성격을 추론할 수 있게 나타내주면 그런 애들을 간접 제시라고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인물의 성격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서술자라고 해요.
소설 속에서 인물 성격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서술자가 간접 제시만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간접 제시도 해줄 수 있고 그 인물의 성격이 어떤지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직접 제시를 해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간접 제시만 가능한 경우에는 3인칭 관찰자일 때 3인칭 관찰자일 때, 자, 우리가 관찰자들은 관찰만 할 수 있어요. 관찰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인물의 속마음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찰자인 서술자는 인물의 성격을 행동과 대사로 간접 제시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서술자도 있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애들 있죠. 그래서 전지적이라는 뜻은 모두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 3인칭 전지적 작가는 인물들의 속마음까지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는 간접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얘는 어떤 성격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직접 제시도 해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서술자는 1인칭 표현이 있고 3인칭 표현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3인칭 기준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1인칭 서술자일 경우 1인칭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서술자가 등장인물 중 누구 한 명일 때 우리가 1인칭이라 그러는데 소설의 등장인물이 자기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그런 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은 직접 제시가 가능해요. 예, 직접 제시 가능해요. 어디에 한정해서 본인 속마음 그리고 본인의 성격에 한정해선 직접 제시가 가능합니다. 자, 1인칭 서술자 중에 관찰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1인칭 관찰자는 서술자가 작품 내 등장인물이긴 하지만 그 등장인물인 본인이 주인공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A를 B라고 하는 서술자가 관찰해서 설명을 해주면 A의 속마음을 B는 관찰만 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인공의 속마음 같은 경우는 1인칭 관찰자가 직접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1인칭 관찰자 본인도 등장인물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본인 속마음은 직접 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일 때는 속마음을 직접 제시해 주는 게 가능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속마음이면. 하지만 주인공의 속마음은 직접 제시 못 해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속마음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주인공의 행동과 대사만 제시해줘서 설명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 표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거 기억해 두시고 이 작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뱃속에 어린애가 있는데요. 나오려다가 소문이 적어서 그대로 죽었어요. 이걸 그냥 둔다면 앞으로는 일주일을 못 갈 것이니 불갑을 수술을 해야 하겠으나 또 그 결과가 반드시 좋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임에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낸다가 만일 사부려 의하여 불행을 본다더라도 전혀 관계없다는 승낙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곧 수술을 하겠어요. 자, 이거 간호부, 나이 어린 간호부가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덕순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덕순이는 희망에 차서 대학병원에 왔다가 이런 아주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자, 여기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어휘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불가불이라고 하는 뜻은 하지 않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긴 하지만 수술 결과가 반드시 좋다고 단언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단언 딱 잘라 말하다. 그래서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이 결과가 좋다고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이를 꺼내다가 사불여의 해가지고 의도와 같지 않게 일이 되다 라는 뜻입니다. 한자 사자성어예요. 의도와 같을 여자, 아니 불자예요. 같지 않게 일이 나타내. 그래서 불행을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의도는 좋은 결론을 위해서 아이를 꺼내려고 아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이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엄마,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꺼내려고 했지만 그게 우리의 의도지만 실제 일이 그 의도와 다르게 벌어져서 불행을 본다. 그러면 아이의 엄마까지 죽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도 전혀 관계없다는 승낙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수술을 하겠다. 자,
뱃속의 아이는 이미 죽은 상태고 죽은 아이를 꺼내는 수술 도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덕순이가 동의를 하면 수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덕순의 아내가 일주일 안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수술을 하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간호부의 태도가 어떠냐? 조금도 거리낌 없는 어조로 줄줄줄줄 저 내용을 쏟아놓습니다. 덕순이의 마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부의 대사와 그리고 간호부의 행동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서술자의 간접 제시 설명을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냐? 이 간호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기계적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앞서 등장한 우리 어수룩하고 순박한 인물인 덕순이랑은 굉장히 대조적 위치에 있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덕순이는 너무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황했고, 덕순이는 사실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못 알아들었을 수 있어. 덕순은 이렇게 얼떨떨한 낯으로 얼떨떨한 얼굴로 다시 한번 뒤통수를 긁지 않을 수 없었다. 해서 덕순이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죠. 행동이. 그러니까 서술자는 지금 덕순이의 어수룩한 성격이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 굉장히 어수룩한 사람이구나, 지금 못 알아들었구나, 이런 걸 추론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독수는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상황 앞에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간호부의 말이 무슨 소린지 다는 모르나 하더라도 대중으로, 속으로만 생각하는 대강의 짐작으로 저쯤은 알아챘던 것이니 아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 말이 두렵기도 했고, 두렵다. 겨우 아이를 뱄다는 것쯤 영국거리가 못 되는 병인가 싶어 우선 낙심했다 해서 낙심했다 체크해 보세요. 자, 지금 두려워했고 낙심했대요. 덕순이의 마음이 저랬다는 거야. 덕순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두려웠고 마음이 뚝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대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현재 상황에 대한 덕순이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직접 제시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서술자 중에서 등장인물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3인칭 서술자들 중에서는 직접 제시, 간접 제시가 모두 가능한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밖에 없다. 설명해줬죠.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1인칭 서술자랑 3인칭 서술자 구분하는 게 힘든 친구들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주어 자리에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주어가 오면 우리가 그걸 1인칭 서술자라고 하고요. 그거 아니고 사람 이름으로 나타나는, 지금처럼 덕순이 혹은 간호부가 해서 간호부가 이렇게 3인칭 호칭으로 쓰이면 그걸 우리가 3인칭 서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칭 서술자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A, B, C가 있어. 그럼 등장하는 인물들 중 누구 한 명이 서술을 해주고 있으면 그게 1인칭 서술자고,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나를 사용해서 호칭을 해요. 근데 3인칭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 A, B, C가 있어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요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아무도 서술자가 없는 겁니다. 작품 외부에 서술자가 위치해 있어서 이 서술자는 전부 A를 지칭할 땐 AC, B 지칭할 땐 BC, C 지칭할 땐 CC 해서 3인칭 주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찾으시면 서술자 찾기가 조금 간단하죠. 그래서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요거 보고 알 수 있죠. 그럼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건 여기서 입원시키고 먹일 것이니까 염려 마셔요, 이러거든. 그래서 지금 아내가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냐 마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덕순이는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해학성을 유발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뜬금없는 답변을 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제시를 해주냐?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 그래요. 웃음으로 눈물 닦기.
눈물이 나는 상황을 웃기게 표현함으로써 그 눈물을 닦아내는 걸 우리가 해악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해악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저 덕순이의 대답 때문에. 그런데요, 자, 덕순이는 열적은 낯을 무엇로 가릴지 몰라 주벽주벽거렸다. 자, 그래서 열적다라고 하는 표현은 겸연쩍고 부끄럽다를 잘못 표현한 표기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낯을 얼굴을 무엇으로 가릴지 몰라서 주뼛주뼛하다. 월급 같은 건 안 주나요? 하고 물어봐. 자, 이것도 너무 뜬금없죠. 해악성 유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인이 죽을 상황이고 너무 슬퍼해야 되는 상황인데, 덕순이가 너무 어수룩하고 순진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아내가 죽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인지가 제대로 안 돼. 그리고 자기가 여기 왔던 목적이 뭐야? 월급을 타고 아내의 병도 고치려고 너무너무 신이 나서 왔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야 되겠어. 너무 궁금하게 생각했던 점을 지금 탁 물어보니까 사람들,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막 나와요. 무슨 월급이요? 이거 간호부 대사겠죠. 왜 여기서 병을 고치면 월급을 주는 수도 있다지요? 이게 덕순이 대사고. 그래서 대화가 나타나면 누가 하는 말인지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아니, 제 병을 고쳐주는데 무슨 월급을 준단 말이요? 간호부의 대사죠. 그래서 우리 간호부는 덕순이랑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간호부는 덕순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간호부는 너무 도시적이고 너무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비인간적 모습, 그리고 간단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 문제 해결 능력, 요런 것만 살펴보고 있는 사람의 인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덕순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죠. 맨망스럽게도 톡 쏘는 바람에 덕순이는 고만 얼굴이 벌개지고 말았다. 그래서 덕순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덕순이 지금 창피함을 느끼고 있을 건데, 그 덕순이의 창피함이라고 하는 심리를 여기선 직접 제시 안 해줬어. 얼굴이 빨개졌다 그래서 인물의 행동으로만 제시해줬어요. 그쵸?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했다, 무안을 당한 덕순의 모습을 묘사한 표현이고요. 이러한 묘사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행동을 통해서 간접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팔자를 고치려던 그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졌음을 알자 그의 줄인 창자는 척 꺾이며 두꺼운 손으로 이마에 진땀이나 훑어보는 밖에는 별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덕순이의 배가 고픈 창자는 꺾여졌고, 덕순이가 두꺼운 손으로 자신의 이마에 진땀이 나는 걸 훑어보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덕순이 창자의 상황, 그리고 덕순이의 행동이라고 하는 걸 간접 제시해줬어요. 그치? 이 행동을 통해서 뭘 간접 제시해줬어? 덕순이 심리를 간접 제시해줬어요. 그래서 덕순이 지금 어떤 심리냐? 예상이 완전히 어긋나자 배고픈 허기가 더 강해진 거고, 진땀만 흐르게 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물의 성격이 간접 제시되잖아? 심리가 간접 제시가 되면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게 바로 그 간접 제시가 되고 있는 그 인물의 속마음이 무엇일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얼굴이 벌개졌다. 벌개졌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빨개졌을까를 생각해서 이해하셔야지 다음 상황이 벌어질 때 이해하기가 수월해진다. 아내의 생명은 어차피 건져야 하겠기로 공손히 허리를 굽혀 그럼 내일 데리고 올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구나. 그래서 지금은 아내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해서 아내는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일 데리고 올 테니까 수술을 좀 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빌붙어 보았던 것이, 그때까지 끔찍끔찍한 소리에 얼이 빠져서 멀뚱히 누웠던 아내가 벼랑간 기급을 하여 일어나 살뚱맞은 목성으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배는 안 째요 하고 얼굴이 노랗게 됐는데 더 할 말이 없었다. 자, 우리 아내가 지금까진 말 없이 이렇게 있다가 본인 내일 와가지고 수술해야 된다는 소리가 탁 하고 들리자 요렇게 대사를 뱉어냅니다. 아내의 대사를 통해서 아내가 어떤 인물인지 이 아내의 성격이 간접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이 아내의 성격과 심리가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해줘야 된다? 이 아내가 어떤 인물인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 이 인물, 우리 아내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냐면 수술을 너무 무서워해요.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냐면 신문물이에요. 일종의 수술이다, 배를 가른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이제 1930년대 뭐 이럴 때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에요. 특히나 이 아내나 덕순이는 시골에서 지금 대학병원으로 올라온 인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이나 혹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문화가 적응이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아내라고 하는 인물도 덕순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순박한 인물이고 새로운 문물에 대한 적응력이 하나도 없는 인물이구나. 죽이더라도 제 원대로나 죽게 하는 것이 혹은 남편 된 사람의 도리일지도 모른다. 아내의 꼴에 하도 어이가 없어. 자, 이건 누구 생각일까? 이건 덕순이 생각이겠지. 그치? 덕순이 생각이? 덕순이. 덕순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덕순이 생각이 지금 여기에 직접적으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인칭 전지적 작가가 지금 보면 덕순이의 심리만 직접 제시해 주거든. 그래서 전지적 작가라고 하는 애는 온전히 다 알기 때문에 사실 덕순이 심리도 지금 알고 있을 거고 아내의 심리도 알고 있을 거고 간호부 심리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덕순이의 심리만 작가가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직접 제시를 안 해주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전지적 작가가 한 인물한테 초점을 맞춰서 초점화시켜서 그 인물에 대한 설명만 해주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초점화라고 합니다. 죽는 것보다 수술을 하는 게 낫겠지요. 자, 이 대사는 간호부가 하는 대사입니다. 자, 간호부는 이미 현대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는 것과 수술을 하는 것 중에 죽는 걸 선택하고 있는 덕순의 아내가 웃겨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도 굉장히 멍청한 선택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여 웃는 저 비웃음이란 뜻의 비소를 금치 못하고 서 있는 간호부가 그쵸? 그리고 의사가 걔네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도록 덕순이는 시선을 외면하여 뚱싯뚱싯 아내를 업고 나왔다. 그래서 이 덕순이는 그 간호부와 의사의 시선에서부터 아내를 데리고 나옵니다. 지게 위에 올려놓은 다음 엎드려 다시 지고 일어나려니 이게 웬일일까? 아까 오던 때와는 갑절 2배란 뜻입니다. 2배나 무거웠다. 자, 지게를 끌고 왔네. 그쵸? 그래서 아내를 지금 덕순이가 지게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걸어서. 지게라고 하는 소재, 이게 지금 덕순이랑 덕순이의 아내의 인물을 조금 나타내주는 단어기도 하겠네요. 지금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게 1930년대 작품입니다. 뒤에 한번 정리를 할 거긴 한데 1930년대에는 이미 자동차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있고요. 전차라 그래갖고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처럼 생긴 그 전차도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덕순이는 그런 거 이용할 줄 몰라요. 지게, 그래서 이 구시대적인 물건이죠. 그 근대화가 되기 이전 사용했던 물건, 그걸 가지고 아내를 서울까지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자, 올 때보다 2배나 무거웠다. 그래서 실제 아내가 뭐 그 짧은 사이에 2배의 무게가 늘어났을까? 무게가 50kg였던 사람이 갑자기 100kg가 됐을까? 그건 아니고요. 아까 오던 때와 덕순이의 마음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거워지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야. 왜? 올 때는 아까 돈 벌 생각에 신나서 왔거든. 아싸, 내 아내 병도 고치고 내 아내 월급도 받는다 이러고 왔어. 그러니까 그땐 무거운 줄 몰랐다가 지금은 어때요? 돈을 벌 수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아내가 일주일 있으면 죽는다라는 소식까지 들었어. 그러니까 집 갈 때 너무너무 발걸음이 무거워진 거야. 아내를 지게 지고 가는 상황이고요. 아내가 아까 올 때보다 2배나 무겁다라고 느껴진 것은 덕순이의 낙심, 마음이 뚝 떨어진 거죠.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다.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암시하며 아내 건강이 더 나빠졌음을 뜻하는 의미도 있다. 덕순이는 얼마 전에는 희망이 가득 차 올라가던 길을 지금은 힘 풀린 걸음으로 터덜터덜 내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덕순의 심리와 행동이 올라올 때와 내려갈 때 완전히 상반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지 않아도 지게 위에서 소리를 죽여 훌쩍훌쩍 울고 있는 아내가 눈앞에 환한 것이다.
학식이 많은 의사는 일자무식인 덕순이 내외보단 더 많이 알 것이니 생명이 한 이래를 못 가리라던 그 말은 어찌 볼 도리가 없었다. 한 이래 일주일을 뜻합니다. 그럼 두 이래는요 2주일을 뜻하겠죠? 인제 남은 것은 우중충한 그 냉골에 갖다 다시 눕혀놓고 죽을 때나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내를 그 냉골에다가 갖다 놓고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냉골이라고 하는 표현은 차가운 방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불을 그러니까 보일러가 없었기 때문에 불을 아궁이에 이렇게 떼요. 이렇게 소 집어넣는 아궁이 여기다 불을 이렇게 떼. 그럼 그 아궁이에서 떼진 불이 이제 요 물관을 통해서 데펴진 물이랑 요런 애들을 방으로 쭉 보내요. 그럼 데펴진 물이 방을 이렇게 쭉 돌고 자, 이제 이 방의 윗목이 돼. 이게 아랫목은 뜨뜻해요. 막 뜨거운 물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그 뜨거운 물이 방 안을 한 바퀴 돌면서 식어요. 그럼 식으면서 그 윗목에 있는 물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와서 끓여지고 하게 되는데 그때 지금 여기 지금 불을 붙이잖아요. 그럼 물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불이 솟아나면 당연히 연기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연기라고 하는 애가 저 방 바깥쪽으로 굴뚝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밑에 또 구멍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 불길과 연기가 통하면서 나가는 길이 자, 방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뜨거운 물이 올라가는 데야, 아랫목. 그리고 윗목은 이제 차갑죠. 그리고 연기가 흘러가는 길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완전 차가운 곳이야. 아예 뜨거운 물이 들어가질 않는 곳이었는데 이 차가운 곳을 냉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옛날에 불을 떼던 시절에 불을 떼서 물을 끓여갖고 방을 데우던 온돌 시절에 뜨거운 물이 전혀 가지 않아서 차가운 곳을 냉골이라 그랬다. 자, 덕순이는 눈 위로 덮는 땀방울을 주먹으로 훔쳐가며 장차 캄캄하게 올 그 전도 앞전자의 길도자입니다. 앞길을 생각해 본다. 그래서 이건 덕순이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앞날을 생각하고 있는 덕순이의 지금 속마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가 동시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장대고 잔뜩 벼르면서 잔뜩 기대하면서 왔던 것이 벌이도 제대로 안 되고 게다가 이제 아내까지 잃는 것이다. 그래서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눈이 이미 왔어. 그래서 이미 추운 상태인데 거기에 서리까지 더해지면 눈은 녹지도 않고 서리 때문에 더 추워져요. 그래서 벌이를 못한다 이게 눈이면 아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게 설인 거야. 그래서 벌이도 안 되고 돈도 못 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 아내가 곧 죽는다는 것도 알게 됐음. 이런 상황을 지금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해놓은 거죠. 작중 인물입니다. 인물의 과거의 내력과 현재 처지가 나타나져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 서울을 아주 기대하고 왔었다. 이게 과거 이력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벌이도 안 되고 아내도 잃는구나 라는 걸 알고 가는 거죠. 지혜미부틀 이놈의 팔자가 하고 욕을 하려고 하다가 꽉 깨무는 바람에 한숨으로 터져버렸다 해서 이렇게 비속어 사용하고 있네요. 비속어, 욕설을 사용하면 해악성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지금 비참한 상황인데 욕을 하는 덕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웃음이 유발된다. 그래서 아내를 배려해서 욕하는 거 참은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래 하고 욕하려고 하다가 지금 일주일이면 죽어야 되는 일주일 후면 죽게 되는 아내가 내 뒤 지게에 있어. 지게 위에 타고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들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숨으로 탁 터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욕은 했어? 안 했어?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입 밖으로 터지기 전에 덕순이 참은 겁니다. 한나절이 되자 더위는 더 한층 무서워진다. 자, 지금 더위가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덕순이가 처한 상황은 서울로 올라올 때보다 훨씬 안 좋아졌죠. 악화됐죠. 더위가 점점 더 악화되죠. 그래서 이 더위는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냐면 덕순과 덕순의 아내에게 처해지는 시련을 뜻해요. 그래서 시련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 이 둘이 삶을 살아갈 때 견뎌야 될 것들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요 더위라고 하는 날씨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작품 제목이 땡볕이야. 그래서 아주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의 제목을 방금 선생님이 더위가 덕순이와 덕순이 아내에게 펼쳐지게 되는 안 좋은 일들, 시련 고난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대로 땡볕을 해석해보면 뭡니까? 덕순이와 덕순이의 아내에게 삶은 땡볕과 같은 거야. 그래서 살기 힘든 공간이고 시련이더라. 그래서 제목은 거의 시련 이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덕순이 부부 앞에, 내외 앞에 펼쳐지고 있는 사회적인 고난, 이게 지금 제목으로 나타나 있다. 덕순이는 통째 짓무를 듯 싶은 등어리를 견디지 못해 먼저 번에 쉬어가던 나무 그늘의 지게를 벗어났다. 땀을 들여가며 아내를 가만히 내려다보니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변변히 먹이지도 못했던 것 같이 갑자기 후회가 나는 것이다. 자, 더우면 땀이 나죠. 그렇죠? 그럼 땀을 다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쉬면 돼. 그죠? 그래서 땀을 없애다 이런 뜻이에요. 휴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면서 연민의 감정이 막 일어나. 불쌍해. 이럴 줄 알았다면 동네집 닭이라도 훔쳐다 먹였을 걸 싶어. 울지 마라. 그것들이 뭘 아나? 쟤까지 깨. 하고 우리 덕순이가 아내를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뭘 알아? 그래서 이 그것들은 의사와 간호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학식이 많은 의사는 일자무식인 덕순이 내외보다 더 많이 알 것이니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 그러니까 사실 덕순이는 아내가 죽을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내를 위로해 줘야 돼.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채미 하나 먹어볼 테야? 채민 싫어요. 채민은 참외의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외를 사주려고 하는 덕순이의 마음은 무엇일까? 아내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겠지. 그랬더니 아내가 참외는 싫대. 그래서 아내는 더위에 속이 탔음인지 한 길 건너 저쪽 그늘에서 팔고 있는 얼음 냉수를 손으로 가리킨다. 남편이 한 푼 더 보태 담배를 사려던 그 돈으로 얼음 냉수를 한 그릇 사다 입에 먹여까지 주니 아내도 황송하여 한숨에 들이켠다. 그래서 이 얼음 냉수 덕순이가 아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자기가 원래 담배 사려고 모아놨던 돈 얼른 털어가지고 사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내에 대한 덕순이의 사랑이 담겨진 소재다. 참외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참외는 안 사왔잖아. 아내가 싫다 그래서. 그래서 얼음 냉수가 사랑이 담긴 소재다.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하나 더 사다 주랴? 라고 물었을 때 이번에는 외떡이 먹고 싶다 하였다. 자, 외떡. 진짜 싸구려 떡이에요. 밀가루나 쌀가루를 반죽해서 아주 얇게 늘여가지고 구워놓은 과자거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떡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떡뻥. 응. 뻥튀기 같은 거. 근데 그게 이제 훨씬 더 얇은 거야. 그러니까 싼 음식이야, 싼 음식. 이제 일주일 뒤면 죽거든, 이 아내가. 근데 먹고 싶다고 하는 게 기껏해야 얼음 냉수나 외떡인 거야. 너무너무 싼 음식들인 거야. 그래서 이 외떡은 아내에 대한 덕순이의 사랑이 담긴 소재, 얼음 냉수와 같은 소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덕순이 내외가 처한 비극적 상황을 부각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도드라지게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기껏해서 먹고 싶은 게 외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사람이 살면서 외떡 하나 자기 돈 주고 사 먹을 정도의 생활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만큼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덕순이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돈으로 외떡 3개를 사다 주고는 그대로 눈물도 씻을 줄 모르고 그걸 오지고지 깨물고 있는 아내를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외떡을 입에 문 채 훌쩍훌쩍 울며 저 사촌 형님께 쌀 2대 꿔다 먹은 거 부대 잊지 말고 부디 잊지 말고 갚으세요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이 어수룩하고 순박한 덕순이의 아내는 윤리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제 곧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야. 근데 남한테 빌린 것은 자신이 죽은 후에더라도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아내의 굉장히 소박하고 정직한 윤리의식이 드러난 대사입니다. 자, 그럼 이거 직접 제시일까 간접 제시일까? 인물의 성격을 대사를 통해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간접 제시겠죠. 네, 인물의 성격을 뭘 통해서 나타내주면 간접 제시야. 행동을 통해서든 대사를 통해서든. 근데 그냥 말해주면 직접 제시고요. 하고 부탁할 때 이것이 필요한 아내의 유언이라 깨닫고는 그래 그건 염려 말어.
그리고 임자, 당신이란 뜻입니다. 남편, 덕순이 뜻하는 거예요. 덕순이. 덕순이 당신 옷은 영근이 어머니더러 사정 얘기라고 좀 빨아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남편의 옷 세탁을 혼자 남편이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영근이 어머니더러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아내의 유언이 굉장히 소박하죠. 그치? 이런 것 때문에 우린 이 장면을 보고 더 슬프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야기를 곧잘하다 다시 입을 일그리고 훌쩍훌쩍 우는 것이다. 자기 신세 생각하면 너무너무 서글프지. 덕순이는 그 유언이 너무 처량하여 눈에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는 지게를 도로 지고 일어선다. 얼른 갖다 눕히고 죽이라도 한 그릇 더 얻어다 먹이는 것이 남편의 도리일 게다. 이런 게 지금 덕순이 속마음이지. 얘가 지게를 도로 지고 일어섰어. 이건 덕순이 행동이거든. 그럼 이 행동은 인물의 속마음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만 해주는데 이건 속마음을 그대로 알려줬어. 이런 게 직접 제시야.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서술자는 지금 덕순이만 직접 제시해주고 있다 그랬죠. 이런 걸 초점화라고 한다. 때는 중복, 허리에 쇠뿔도 녹이려는 뜨거운 땡볕이었다. 자, 중복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됩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라 그래서 여름에 제일 더운 때를 이렇게 세 군데로 지정을 해놨는데 제일 더울 때가 중복이에요. 그래서 몹시 더운 날, 여름 중 가장 더운 날. 그래서 땡볕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따갑게 내리치는 뜨거운 볕이라는 뜻이고 덕순이 내외가 처한 견디기 힘든 생존 여건을 상징하는 단어다. 그래서 덕순이네 부부가 저렇게 순박하고 착하고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인데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요.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근대화되고 있는 1930년대 시대를 쫓아가지 못해서 이 인물들에겐 지금 삶이 너무너무 땡볕과 같이 견디기 힘든 사회가 돼버린 거죠. 덕순이는 빗발같이 내려붙는 등골에 땀을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 땀이라고 하는 원관념을 비가 쏟아지는 빗발과 같다 해서 보조관념을 통해서 연결어가지고 설명해주고 있죠. 이런 거 직유법 쓰이고 있는 거거든. 소설에서도 직유법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문제, 표현상 특징 묻는 문제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손으로 번갈아 훔쳐가며 끙끙 내려올 때 아내는 지게 위에서 그칠 줄 모르는 그 수많은 유언을 차근차근 남기자 울자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땡볕이라고 하는 소설 뒤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김유정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오잖아요. 이름이 굉장히 여성스럽죠. 하지만 남자 작가고요. 이 사람이 딱 나오면 작품은 전부 1930년대 작품이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김유정 씨가 1940년이 되기 전에 사망해요. 그래서 김유정 작품은 1930년대 작품밖에 없습니다. 1930년대 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 전부 다 김유정의 소설이에요. 근데 1930년대가 언제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1910년에 시작을 합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19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작되면서부터 개항을 하기 시작해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1930년대가 되면 수도인 서울은 이미 외국의 근대 문물들이 다 들어온 이후입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농촌들은요.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걸 일제가 시행을 하고 1920년이 되면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걸 시행하는데 그걸 시행하면서 농촌이 점점 더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30년대가 되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돼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올라오거나 혹은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있는 덕순이 내외는 여기 지금 농촌 마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1930년대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럼 어떻다? 다 몰락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930년대 서울은 이미 다 근대화가 돼서 서양 문물이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1930년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도 그렇고요. 전화도 그렇고요. 전차, 버스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비행기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저 때. 그래서 서울과 농촌의 격차가 굉장히 컸던 때가 1930년대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이 작품의 성격은 비극적이죠.
덕순이가 행복하게 서울 올라왔다가 결국 설상가상해서 아내도 죽고 돈도 못 버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실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리얼리즘을 얘기해요. 우리나라 소설은 현실에 굉장히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사실적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해리포터라고 하는 소설 알죠? 해리포터가 사실적이니? 응, 아니잖아. 그쵸? 근데 사실적인 소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세상 어딘가에는 저런 이야기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사실적이야. 해학적이다 얘기했고 휴머니즘적이다 해서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소설들을 휴머니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얘기했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초점화. 덕순이라고 하는 인물의 감정만 서술자가 직접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인물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지만 덕순이의 속마음만 초점화해가지고 서술해주고 있다. 가난으로 인한 좌절,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과 모순을 비판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을 드러내주는 인물이 간호부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 쪽에 책임이 없다라는 사인만 해주면 수술을 해주고요. 아니면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등장인물 정리 한번 해보죠. 덕순이는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이농민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다. 순박하고 어리숙한 사람으로 아내의 병으로 팔자를 고쳐보려고 하지만 결국 아내마저 이를 저지해 놓이는 비극적 인물이죠. 아내는 착하고 순박한 성품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도 어떻게 해라, 자기가 꿨던 쌀은 꼭 갚아라 라고 하죠. 현대 의술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인해 수술을 거부하는 순박한 인물. 그러면서 동시에 혼자 남을 남편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착한 마음의 아내다. 자, 이 작품의 중심 사건, 갈등입니다.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소설에 등장하면 갈등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덕순이 돈도 벌고 아내의 병도 고칠 요량으로 아내를 대학병원에 데려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희망에 차서 갔죠. 덕순과 아내는 무료로 병도 고치고 월급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갔지만 이 땡볕과 같은 고단한 현실로 인해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부와 의사는 이 갈등 상황에서 굉장히 인정이 없다. 사람의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야. 사람이 느낄 법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하고, 그리고 비인간적 행태를 보이는 인물이다. 자, 땡볕은 굉장히 해학적 문체를 씁니다. 슬픈 상황이지만 덕순이가 이상한 질문을 하는 모습이라던가 덕순의 아내가 훌쩍훌쩍 우는 게 사실 좀 귀여워 보이지 않니 얘들아?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너무 순박하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눈물이 나는 상황인데도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해학적 문체가 나타나요. 병든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무지한 주인공의 행동을 통해 웃음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죽음조차도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절박한 생존의 모습은 해학적 문체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 죽음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슬픈 상황이 드러나지 않아요. 좀 우습게 표현이 돼요. 그런 게 해악이야. 마지막 장면에서 남편이 사다 둔 음식을 먹으며 유언을 하는 아내의 모습은 매우 슬프면서 떡을 입에 문 채로 말하는 모습이나 쌀 2대를 꼭 갚으라고 하는 부분 등에서 웃음이 유발된다. 좀 귀여워 보이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속어하고 지혜미 붙을 이런 거 쓰였지. 비속어를 사용하면 현장감이 생기는 건 당연한 효과야. 비속어 사용하면 요 뒤에 요 효과는 당연히 따라오는 애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특정 인물 심리에 초점이랬지. 선생님이 아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덕순이에게 초점화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죠? 이것도 맞는 설명. 어수룩한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해악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얘기. 자, 리을은 자, 등장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서술자가요,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거나 3인칭 관찰자 시점이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반복적인 교차가 드러난다. 반복이란 표현 나오면 2번 이상, 최소 2번이 교차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얘 과거 현재 교차되는 장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자 보기 한번 볼게요. 김유정 작품의 특징. 중심 인물이 대부분 순박하고 어리숙하다. 요것도 알아두십시오. 김유정 작가는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씁니다. 농촌. 그러니까 1930년대 농촌 마을 사는 사람들은 근대화도 안 됐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작가는 그러한 인물들을 연민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인물이 겪는 문제의 원인은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부조리한 사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1930년대가 되면 1910년 토지조사 사업, 20년 산미증식계획 때문에 농촌이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토지조사 사업이나 산미증식계획을 진행했던 게 일제예요. 일제.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사상이 그때 당시에 조선 사회, 특히 농촌 사회를 몰락시킨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덕순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야? 덕순이가 순박하고 덕순이가 가난한 건 덕순이 잘못이 아니라 일제, 그때 당시 사회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작가는 땡볕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기 위해 인물의 성격과 대비되는 속성을 가진 대학병원을 배경으로 설정했다. 그래서 이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근대화된 공간이고요. 신문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공간이고 사람들이 인간성을 조금 잃어버린 공간이죠. 덕순내외는 동네 어른의 말만 믿고 희망에 차 대학병원을 찾았으나 돈이 없어서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비극적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과 모순이라고 하는 걸 대학병원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고 그걸 비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김유정이란 사람이죠.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다 맞는 말이고 4번이 틀렸어요. 보세요. 덕순이는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사실에 실망해요.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을 보여준다. 그럼 이건 해석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덕순이가 돈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아서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이라는 거야. 돈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아서 실망하는 그 모습이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적이지 못한 비인간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 덕순이가 실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요. 덕순이는 비인간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인간성을 나타내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을 나타내주는 건 간호부, 의사, 병원 사람들이야. 돈 내지 않으면 수술 안 해줘요. 수술을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 책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에 사인 안 하면 병원 책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술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을 보여준 건 덕순이가 아니라 간호부랑 의사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상승하다가 하강하고 있어요. 이거는 덕순이 기분 상태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덕순이가 병원으로 가면서는 와, 돈 벌고 아내도 고친다 신나서 갔지만 병원에서 그 간호부의 차가운 이야기를 딱 듣고 아내를 지게 업고 다시 돈도 못 벌고 아내도 죽는구나 하고 하강으로 쭈르륵 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보세요. B의 상황에서도 A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아내. 우리 아내는 자신이 죽는다라는 소리를 듣고 수술을 거부하고 지게에 매달려가지고 이제 고향 마을로 가면서 A에 대한 희망은 뭐야?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나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죽을 걸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떻게 해라 유언을 남기고 있죠. 그래서 B 상황에서도 A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아내의 모습은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소설을 좀 설명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현대소설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좀 있어. 근데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일단 최대한 그 개념을 몰라도 작품을 보면서 좀 이해할 수 있게 선생님이 같이 녹여서 설명을 해보긴 했는데 혹시 이 설명 들을 때 서술자 개념, 그리고 1인칭, 3인칭 서술자 개념,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 개념 이거 잘 이해를 못했고 이걸 잘 몰라요 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지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가 그거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어요. 잘 몰라요 해서 지금 선생님이 이 영상에다 설명해 준 걸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됐다는 친구들은 그 부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휘책에도 나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 모르겠으면 담임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십시오. 알겠죠? 자,
땡볕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